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도 첫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결혼한 지 8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 전 남편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키우고 있고요. 제 아이는 8살 초등학생입니다. 보통은 이혼하고 아이가 어리면 모친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대단한 시댁의 횡포 때문에 아들의 양육권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지라 이 사연에 빠지다에 고발하려고 펜을 들게 되었네요. 저희 시댁은 시아버님이 법조계에 계시다 퇴임한 이후 엄청 큰 로펌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검사 사모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여왕처럼 떠받들어져 온 분이에요. 그런 집에서 외동아들인 남편도 아무 부족한 것 없이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대단한 집안에 시집갔으니 친구들을 만나기만 하면 제가 부럽다고 난리들이었어요. 제 결혼식도 서울의 특급 호텔에서 할 정도였으니까요. 신혼 시절에는 저도 당연히 그런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친정은 정말 별것 없는 서울의 중산층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셔서 저희 집은 이사를 많이 다녔어요. 어머니는 제가 10살이 될 때까지 전업주부로 계시다가 작은 분식집을 차리셨습니다. 저와 남동생 두 아이를 키우기에 아버지의 선생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저는 무난한 대학을 나오고 회사에 입사했지만 제 동생은 축구를 하고 싶다고 어릴 적부터 축구 교실에 다니다가 코치에게 인정받아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축구 명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가 분식집을 운영하시면서 번 돈은 거의 다 제 남동생의 축구 감독, 코치에게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고등학교 감독들이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줘야 축구로 유명한 대학에 갈 수 있었거든요. 제 동생이 실력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지만 1위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 성적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학교 감독님에게 뇌물로 물건이나 상품권 같은 걸 정기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일이 드러나면 감독 생활도 못하고 당연히 축구계에서 쫓겨나겠죠. 그때 당시엔 안 들키면 무조건 다들 받는다고 봐야 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제 동생만 집안에서 특별 대우받고 계속 축구를 하는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뭐라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저는 성격이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음대에 가려고 했지만 5년 후인 초등학교 4학년 때 너무 하기 싫어 그만뒀고요. 그 후에는 미술학원을 다녔지만 1년도 안 되어서 그건 제 길이 아닌 줄을 알았습니다. 미술이나 음악은 연습만이 살 길인데 저는 가만히 한 군데 앉아서 똑같은 연습만 하는 것에 재미를 붙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 부모님은 그냥 저에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평범하게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너는 성격이 집중력도 짧고 한 가지 일에 금방 실증 내고 다른 일에 눈 돌리니까 창작하는 일을 하든지 혼자 하는 일을 하는 게 나을 듯해. 그러게, 우리 딸은 뭐가 되려나? 이 아빠도 심히 걱정이네. 그런 말을 들어가며 자라온 저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교의 영어 영문과에 들어갔습니다. 영어도 엄청나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성적이 영문과에 들어갈 만큼은 되었거든요. 그래서 무난하게 대학 생활도 마쳤고요. 졸업을 하자마자 작은 무역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고등학교 3학년 아주 중요한 축구 명문대에 입학을 앞두고 발목을 크게 다쳐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동생이 느꼈을 상실감은 말할 수 없이 컸을 거예요. 동생은 병상에 앉아 매일 울부짖으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그냥 죽는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 암울한 이야기만 해댔습니다. 동생의 그 모습을 보시는 어머니 역시 마음이 찢어지셨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인가 봐. 어쩌다가 올림픽 무대도 아니고 국가대표 선발전도 아닌데 내가 왜 그런 무리한 플레이를 했을까? 엄마, 나 그냥 죽어버려야겠지? 이렇게 한심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내 인생에서 축구 빼면 뭐가 남느냐고. 엄마, 나 정말 살고 싶지 않아. 얘 동호야, 그런 말 하지 말어. 너 이제 19살이야. 앞으로 얼마나 살 날이 생때같이 많은데
네가 그런 말 하면 엄마는 어떡하니? 엄마는 너랑 네 누나 키우느라고 매일 하고 싶은 일 못하고 힘들게 분식집 운영해 왔는데 네가 그런 말 하면 엄마도 힘 빠져.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동생은 발목 수술은 잘 됐지만 대학에 선발도 못 되고 그동안 공부도 잘 하지 않아 고등학교 졸업 후 집에서 요양을 1년간 했습니다. 그동안 먹고 싶은 것도 많이 먹고 일도 공부도 있고 잠시 쉬라고 했더니만 동생은 빠른 속도로 몸이 망가져갔습니다. 근육으로 울퉁불퉁하던 몸은 그저 말랑하게 지방이 찼고 허벅지는 운동을 쉬어서 얇아져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동생을 볼 때마다 이제는 살찌면 안 된다고 발목도 무리 없이 움직일 정도니 다시 기본 운동은 시작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이미 축구에 마음이 떠나버린 그 녀석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동생은 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집에서 백수로 지냈습니다. 그런 동생을 보다 못한 아버지는 동생에게 군대나 가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동생은 발목 때문에 군대도 현역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동생은 공익요원이 되어서 집 근처 주민센터에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동생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동우 녀석 집에서 세월 보내고 있는 것보다는 공익근무라도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게 훨씬 낫겠지. 군대 다녀오고 나면 제 놈도 정신 좀 차리겠지. 준이는 무역회사 다니게 돼서 정말 다행이지만 내가 우리 아들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게요. 준이는 어릴 적부터 가만히 있지 못해 내가 너무 걱정되었는데 커보니까 준이보다 동호 녀석이 더 속을 썩이네요 네, 정말 속상해서. 그래도 죽겠다느니 하면서 집에서 놀기만 하는 그놈 얼굴 안 봐도 되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동생의 공익근무 요원도 이제 거의 끝나갈 때쯤 아버지는 동생에게 이제 뭘 할 것이냐고 하면서 압박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기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난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우리 집안의 희망이고 기둥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시합을 하다 다치던 날 대번에 나락으로 떨어진 기분을 느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른 진로 결정해라, 다시 재수를 하든 해서 체대를 가라 이렇게 압박을 하시니 동생도 그 말이 얼마나 부담이 되었을지 상상은 가더라고요. 아버지, 저는 아직 하고 싶은 게 없어요. 10년 넘게 내 길은 축구라고 생각하고 해왔는데 그걸 다시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이 마음 추스르는데도 저도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냥 좀 기다려주시면 안 되나요? 동생은 울면서 아버지께 반항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처음 보는 종류의 눈물이었고 후회였습니다. 한 가지 길만 올곧게 가고 있는 것도 언젠가는 좋지만은 않게 된다는 걸 저한테도 알려준 본보기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동생은 공익 제대 후에도 여름이 올 때까지 집에서 편의점, 주유소 아르바이트나 잠깐씩 하며 백수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동생은 선배의 추천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축구 교실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절대 하지 않겠다던 동생의 말을 들은 그 선배는 체대를 나오자마자 연습장을 차려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클럽의 한 타임을 맡아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동생은 축구를 애증처럼 생각해서 처음엔 선배의 권유를 딱 잘라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선배는 굴하지 않고 매일 동생에게 연락해 딱 한 타임만 맡아라, 제발 도와달라 했다고 합니다. 끈질기게 권유받은 끝에 동생은 선배에게 져서 유소년 축구팀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프로로 뛸 수 있는 실력까지 되었으나 부상 때문에 좌절했었던 동생의 경력은 학부모들에게 어필할 거리가 되었던 거죠. 선배는 바로 그걸 노린 것 같았습니다. 제 부모님은 동생이 그렇게라도 잘 풀렸다고 너무나 다행이라고 안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생 역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불편했던 축구 운동장에서 다시 펄펄 날아다닐 수 있게 되었고요. 동생은 지금까지 만족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치 지도자 자격증도 땄습니다. 선배의 축구 교실을 물려받고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동생은 아직도 축구를 한 걸 후회하지 않는다며 지금 아이들과 즐겁게 축구하는 게 재미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무역회사에서 사장 비서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은 외국에 자주 나가셨는데 저는 사무실에 있으면서 사장님께 온 메일들을 한국어로 번역해드리고 답장을 영어로 번역해 이메일로 보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무역회사는 사원 15명 정도의 작은 회사였는데요. 지금은 아마 50명 이상의 직원을 가진 주식회사로 성장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 회사에 다니지 않지만 저는 우리 아들을 낳기 전까지 그 회사를 다녔습니다. 제 전 남편은 그 사장님의 고문 변호사였습니다. 남편은 젊은 변호사였지만 형사사건은 취향이 아니라고 하면서 법적인 다툼이나 이혼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 변호사 역시 형사사건처럼 귀찮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면서 얼마 안 가서 이혼 변호도 거의 맞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일을 까다롭게 고르다 보니 제 남편은 큰 규모의 로펌에서 일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로펌에 들어갔지만 몇 년 만에 쫓겨나고 개인 사무실을 열고 만난 게 저희 사장님이고요. 사장님은 남편에게 서류 업무나 법률 고문을 맡아달라고 청했습니다. 무역회사에서도 법적 다툼이 일어난 일이 꽤 자주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장님 비서였고 남편은 변호사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협업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남편이 법률 자문 서류 같은 것을 써오면 제가 영어로 번역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계약서를 만든다거나 그걸 영어로 번역하는 일들은 주로 제가 했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서류를 만들 때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거나 고쳐주었고요. 그러다 야근을 하게 되는 날에는 남편과 도시락이나 초밥 같은 걸 배달해서 아무도 없는 회사에서 먹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 11시, 12시까지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정도 들고 눈이 맞아 남편과 저는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사장님이 세계 여러 나라로 직접 출장을 자주 가시던 때여서 저희는 비서실에서 같이 일하며 데이트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장님 출장을 제가 따라가야 하는 일이 생기게 되자 제 남편은 걱정하고 사장님을 시샘하며 저에게 다른 비서한테 출장을 맡기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기까지 하더라고요. 자기야, 그 사장님 설마 자기한테 호의 가지거나 희롱하거나 한 적은 없었어? 나 너무 걱정돼. 둘이서만 독일로 출장을 간다니. 아무래도 사장님한테 우리 사귄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비서한테 맡으라고 출장 못 간다고 자기가 이야기해. 아니야. 사장님 절대 그런 적 없으셔. 자기가 너무 오버하는 걸 거야. 괜찮아. 이제까지 두세 번 사장님과 둘이서만 해외를 출장 갔어도 아무 일도 없었어. 너무 걱정하지 마. 무사히 다녀올게. 남편이 이렇게 걱정하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사장님은 그때 40대 초반에 노총각이셨기 때문이에요. 그땐 그 나이쯤 되면 대부분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그럴 나이잖아요. 하지만 사장님은 자기는 일이 더 좋다고 하면서 40이 넘어서까지 결혼을 안 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그때 20대 중후반이었고 남편도 30을 간 넘긴 나이니까 남편이 사장님을 견제했던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장님은 얼굴이 저의 취향도 아니고 사장님은 회사랑 결혼했다고 평소에도 공공연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회사 사람들이라면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다독이며 사장님과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 큰 소리도 쳤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출장 일정이 끝나던 마지막 날에 사장님은 호텔 바에서 저에게 혹시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시고 만약 없다면 사귀지 않겠느냐고 물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혹시 미쓰리가 남자친구 없으면 나하고 사귀어보는 건 어때? 이런 말 너무 쉽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 벌써 3년 동안이나 고민하다가 말하는 거니까. 미쓰리가 나랑 16살 차이 나서 내가 먼저 고백하기 힘들었지만 어때? 나랑 결혼하면 평생 잘해줄 자신 있는데. 사장님, 죄송해요. 저 고문 변호사님이랑 사귀는 중이에요. 회사 일에 지장 있을까 싶어서 비밀로 해왔지만 사귄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 이 말씀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저는 너무 부끄럽고 황당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홀로 남은 사장님은 그날 바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다음날까지 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후 문자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동안 저는 너무나도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과 사귀는 것을 차라리 회사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자 결심했고, 그렇게 소문이 퍼져 남편과 저는 계획보다 일찍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들은 교양이 없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시는 분들입니다. 저희 집이 그다지 부유하지 않지만 제가 시어머니의 눈에 들었던 한 가지 이유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셔서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것만 아니었으면 남편과의 결혼은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지금까지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어머니도 가끔은 교양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행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처음 상견례를 하던 날에 저희 어머니가 분식집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공무원 월급 빠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냐는 식으로 제 어머니의 직업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뻔뻔스럽게 덧붙이는 것이었어요. 어머, 사부인의 직업을 폄하하려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뭐 학교 앞에서 떡볶이집이나 하는 사부인 밑에서 저 아이가 제대로 교육은 받고 자랐을지 의문이네요. 바깥 사돈이야 선생님으로 정년퇴임 하셨다니까 괜찮겠지만 말이죠. 그래도 원래가 남의 애들 가르치는 분이 자기 자식 교육은 잘 못하는 법이거든요. 어머니 그런 말씀이 어딨어요. 장인어른이 어련히 알아서 우리 진유 씨 가정교육 잘 해주셨겠어요. 요즘은 꼭 엄마가 육아를 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 낳으면 제가 잘 가르칠게요. 그러니 우리 결혼하게 어머니가 힘 좀 써주세요. 그런 반면 시아버지는 상견례 내내 별 말씀도 안 하시고 밥만 조용히 드셨습니다. 부장 검사로 정년퇴임을 하셨지만 지금은 집안에서도 별 힘이 없는 은퇴한 노인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셨어요. 아무래도 시댁의 실질적인 실세는 시어머니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도 약간 마마보이 같은 기질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지 않았지만 설마 결혼해서까지 그렇게 자기 엄마 편을 들며 저에게 못된 소리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와 남편은 큰 무리 없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허니문 여행을 다녀오자마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원래 신혼을 2년 정도 즐긴 다음에 애를 가지고 싶었지만 피임을 실패하는 바람에 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외동아들이다 보니 저에게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임신 사실을 알자마자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기대뿐만이 아니었어요. 얼른 일을 그만둬야 한다. 집에서 얌전히 태교를 해야 한다 하시면서 제 임신을 완전히 시댁의 중요한 업무 같은 것으로 취급하셨죠. 한술 더 떠서 아이 하나로 끝나지 말고 아들을 둘을 낳고 그리고 5년 후쯤에 딸도 하나 낳아야 한다며 시어머니는 우리 부부의 가족 계획에까지 구체적인 간섭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어머, 너 또 아침을 빵으로 때웠니? 그래서는 안 돼. 그리고 이제는 일도 그만두라니까? 왜 시어머니 말을 안 듣고 아직도 회사 다니는 거야? 너 이 시애미 말 무시하는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빵 먹는 건 밥 냄새가 너무 견디고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직 6개월이라 괜찮고요. 임신 초기 유산기도 다 없어지고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저 회사에서도 임산부라 쉬운 일만 하고 칼퇴근하면서 배려받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 저녁 저에게 전화를 해선 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듯 꼬치꼬치 캐묻고 지겹게도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점점 말투가 뾰족하고 날카로워지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저에게 노골적으로 화를 내셨습니다. 매일을 화난 듯한 말투로 이제는 회사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냐고, 그리고 좋은 것만 먹으라고 하시는 것도 저 역시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좋은 말도 매일 들으면 잔소리인데 좋지 않은 소리만 골라서 하시는 시어머니의 속내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참다 못해 하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서 시어머니 흉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소연할 곳이 친정엄마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고 특히 결혼한 친구는 하나도 없었거든요. 학교 동창들 중에도 저는 처음으로 결혼한 여자이기 때문이었어요. 엄마, 저 시어머니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쌓여요.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시어머니 전화를 차단하고 싶어질 정도라니까요. 준이야, 미안하다. 근데 엄마 생각에는 시어머니 말씀 잘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엄마가 아직 분식집 문 안 닫고 있으니까 나중에 전화할게. 끊는다?
이런 통화 내용을 보면 제 친정엄마도 저에게 별 도움이 안 됐다는 거 잘 아시겠죠? 배가 점점 불러올수록 저는 너무 우울해졌어요. 아직 회사는 그만두고 싶지도 않은데 친정엄마는 일하시고 시어머니께는 감히 아이 키워달라고 말씀도 못 드리겠고 말이에요. 할 수 없이 일을 그만둬야 하나 저는 매일 고민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진통을 하지 않고 예정일 전에 응급으로 양수가 터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진통이 없었던 건 괜찮지만 수술은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아이를 낳고 풀이 죽어 산부인과 병실에 누워있는데 대학병원 의사가 말을 하더라고요. 제 자궁에 커다란 근종이 있었다고요. 제가 수술을 하고도 오랫동안 피주머니를 달고 있어서 저도 좀 놀랐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도 못하고 계속 잠이 쏟아지기만 했거든요. 저는 제왕절개를 하고 난 며칠 후 다시 날짜를 잡아 근종 제거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이제는 임신을 하기가 많이 힘들 거라는 말을 말이에요. 의사의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실망했고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제 아들 하나 겨우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제 시어머니도 하늘이 무너질 듯이 실망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2살 터울의 아들 하나 그리고 늦둥이 딸까지 아이를 셋을 낳으라고 저를 막 압박하셨던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제 몸이 약한 줄 알았으면 애초에 자기 아들이랑 결혼시키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시면서 제 가슴을 찢어 놓으시더라고요. 응급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한 것도 자궁에 근종이 생겼던 것도 제 탓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것조차 시어머니는 제가 어머니 말씀을 안 듣고 매일 빵만 먹어서 그랬던 거라고 억지를 부리셨습니다. 그러게 난 네가 처음부터 마음에 썩 들지는 않았다니까. 애가 왜 이렇게 고집은 센지. 좋은 걸로 잘 챙겨 먹으라 할 때 이 시애미 말 들었으면 네가 수술을 했겠어? 일도 안 그만두고 말이야. 이제 일 그만두고 집에서 애나 키워. 알겠니? 이번에는 제발 이 시애미 말 좀 들어. 이 고집불통아. 그래. 우리 엄마가 자기 걱정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아들이나 잘 키우고 몸 건강해지는 것만 신경 쓰자. 아무래도 다음에 또 애기 가지려면 자궁 환경이 좋아져야 한다잖아. 자기 아직 30밖에 안 됐는데 언젠가는 둘째 생기겠지. 이제부터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자기는 집안일 살살 하고 우리 애기나 잘 키워줘. 나 일 그만두기 싫은데. 혹시 자기가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우리 아들 어린이집 갈 때까지만 키워달라고 하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 이제 30밖에 안 된 거 알잖아. 육아랑 주부 일하기 시작하면 재취업하기 더 힘들어져. 그건 나도 반대야. 안 돼. 자기가 몸이 약하다잖아. 그러니까 어머니 말씀 듣자. 너무 이렇게 어머니한테 맞서기만 하면 우리 엄마 어떻게 돌변하실지 몰라.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양보해야 돼, 이번 건은. 이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끝까지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서라고 말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지배적인 성격을 즐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교주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신도들처럼 말이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게 시댁을 소나기에 넣고 마음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무조건 어머니의 편이었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등살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말에 사장님은 못내 아쉬워하셨어요. 결혼을 하고도 사장님은 저를 자르지 않고 계속 번역일을 시켜주시고 임산부로서 배려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아프면 반차도 자주 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런 사장님의 배려가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노총각인 사장님 밑에서 일하는 건 껄끄럽지 않냐면서 신혼 초부터 제가 일을 그만두기만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일을 그만두게 되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혼집을 시댁 근처로 이사 오라고 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제가 일도 그만뒀으니 회사에서 가까운 집에 살 필요 없지 않겠냐 하시면서 말이죠. 내가 너희 집 자주 가서 애기 보려고 그런다. 전적으로 키워주는 건 싫지만 하루 한 번씩 내 손주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 네 시아버지도 출근하면 5시까지 멍하니 집에만 있는데 얼마나 내가 심심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쪽 동네로 이사와. 네가 싫다고 해도 우리 아들이 허락하면 네 의견 따윈 하나 필요 없을 거야. 시어머니는 아기 보러 온다는 핑계로 저희 집에 매일 점심을 먹으러 오셨고 그 점심은 제가 차려야 했어요.
저도 그냥 간단하게 때우고 싶은 날도 있고 점심을 안 먹고 싶은 날도 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오시니까 그럴 수도 없고 매일 다른 메뉴로 점심을 그럴듯하게 차려내야 하는 게 너무나도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 남편이 퇴근할 때까지 계시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얼른 시댁 근처 아파트로 이사하라고 남편에게 은근히 압박을 주고 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시고 나면 저는 남편에게 시댁 동네로 가기 싫다고 울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남편도 이 동네가 좋다고 했다가도 한 달도 안 되어 이사를 가겠다면서 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것이었어요. 역세권에 있던 저희 집은 금방 전세로 나갔고 남편은 시댁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집을 알아봤다면서 제 속도 모르고 싱글벙글 아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가정주부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남편이 집을 얻는데 한 푼도 보태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편의 마음대로 이사를 가게 되다니 정말 억울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댁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고 싶겠어요. 진짜 지옥 같은 나날은 제가 시댁 근처로 이사하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 전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4~5시간 계시다가 가신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시댁 집과 우리 집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집에 쳐들어오시듯 하시는 거였어요. 심지어는 저와 남편이 밤에 한 방에 있을 때조차 막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이닥치셨어요. 저는 얼굴이 점점 초췌해지고 짙게 다크서클이 끼게 되었습니다. 밤에 아기가 깨는 것도 힘들었지만 밤늦게 어머니가 분별 없이 마구 집에 오시는 것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남편에게 한바탕 소리를 지르게 되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이럴 바엔 이혼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여보, 제발. 당신이 어머니한테 말 좀 잘해줘. 밤 10시가 넘었는데 어제도 말이야. 겨우 애기 재워놓고 방에 들어왔는데 어머니가 벨 눌러서 우리 아들 또 깨고 엊그제도 그래. 잘 자고 있는 애 깨워서 울게 만들고 겨우 10분 달래다가 울음 안 그친다고 나한테 맡기고 그러면서 애가 낯가리는 게 내 탓이라고? 어머니가 우리 애를 너무 귀찮게 하시는 건 생각도 안 해? 제발, 나 미쳐버릴 지경이야. 여보, 당신이 어머니 좀 그만 오시라고 말해줘. 아니, 어머니가 제 발로 오시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나도 우리 엄마 못 말려. 말을 해보기는 하겠지만 낮에 애기 보러 오시는 것까지 못 오게 하실 수는 없잖아. 우리 애일 뿐 아니라 그분 손자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 그럼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그 거리라도 멀게 해줘. 우리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가자. 그래야 어머니가 덜 오실 거 아니야. 제발 이러다가 나 미쳐버릴 판이라고. 참다 참다 폭발해버린 저는 속마음을 남편에게 거르지 않고 막 말해버렸어요. 남편은 자기 친정이 5분 거리였더라도 이런 말을 할 것이냐면서 저에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친정어머니는 그렇게 아무 때나 분별 없이 우리 집에 오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죠. 제 시어머니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일이 곤두선 신경줄로 생활하는 것은 제 건강을 더 안 좋게 만들었어요. 저는 생리주기도 불규칙해지고 심적으로 힘들면 꼭 하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주 어지럽고 빈혈약을 먹지 않으면 온몸이 아파서 꼼짝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골 한의원에서 녹요미며 흑염소 같은 한약들을 지어오셨어요. 저는 꼼짝없이 어머니가 주시는 약들을 억지로 받아 마셔야 했고요. 네, 그 약들을 지어주신 것은 물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약들을 싸들고 오실 때마다 어머니는 제가 너무 몸이 약해서 비실된다느니 그래서 어떻게 애 셋을 낳고 키울 것이냐고 잔소리도 한 바가지씩이나 쏟아놓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런 어머니의 막말이 오히려 제 몸에 더 안 좋게 작용하는지를 꿈에도 어머니는 모르셨을 거예요. 며느리라면 누구든 시어머니의 보약과 잔소리 중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고 묻는다면 보약도 잔소리도 없는 게 제일 낫다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어머니의 간섭과 잔소리를 3년 동안 당하고 나니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더라고요. 정말 이게 사람이 사는 건가? 내가 애 키우고 집안 살림하는 게 죄인지 그런 의문까지 들더라고요. 남편이 원해서 하는 가정주부인데 시어머니 말을 들으면 제가 꼭 죄를 짓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집에서라도 남편 신경 안 쓰이게 절약해야 하고 꼭 살 것만 사고 등등 본인은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잔소리를 무조건 하셨으니까요.
그 말은 자기는 알뜰하게 살림 잘 산다는 말이었어야 하는데 어머니는 사치와 낭비가 심하신 분이었거든요. 처음 한국으로 들어오는 신상 명품백을 오픈런까지 해서 사가지고 오셨고 그것도 색깔별로 쟁여두는 분이었거든요. 어머니 집에는 100만 원이 넘는 가방이 2, 30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 크게 욕심이 없어서 처음에는 그게 다 얼마짜리인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최소한 50만 원 넘는 가방은 100개 이상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가방을 많이 사서 모으셨고 100만 원짜리 패딩 점퍼며 액세서리, 스카프 등등 모두 백화점이나 명품샵에서만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절약을 강조하시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니겠어요. 저는 어머니가 알뜰해야 한다는 말을 하실 때마다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본인이나 좀 절약하고 사시길 바란다고 쏘아붙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일을 맞으면 어머니가 가진 가방 중 제일 낡거나 유행 지난 것들을 저에게 선물이라고 던져주시는 거였습니다. 정말 받기도 싫고 고맙다는 말 따위는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고 감사의 인사도 깍듯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준 낡은 가방 외에는 제 인생에 명품이란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들이 5살 되던 해 제가 둘째를 가지자 너무 기뻐했습니다. 우리 친정에서도 경사였고요. 의사가 앞으로 아기를 가지기 힘들 거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임신에 성공한 것이 너무 기뻤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도 둘째가 생기자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좋아서 하는 말 치곤 정말 가지도친 말씀을 하시기는 했지만 말이에요. 그러게 이번엔 너무 터울이 많아지긴 했지만 셋째 딸은 늦지 않게 가져. 그냥 바로 이어서 임신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될 거야. 네가 너무 뭐 먹지도 않고 몸이 약하지 않니? 아유, 이번에는 좀 입덧도 하지 말고 음식 좀 팍팍 먹었으면 좋겠다. 어머니는 또 이렇게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마구 뱉으셨어요. 저는 이제는 좀 익숙해지겠거니 했지만 역시 어머니의 잔소리를 듣는 것은 귀에서 피가 날 만큼 짜증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임신 6주 만에 저는 시댁 제사에 불려가서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다가 둘째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와 가시돋친 말들을 견디기 어려워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우리 5살 된 우리 아들은 제가 갑자기 쓰러지고 피를 흘리자 놀랐는지 한동안 말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의 실어증 때문에 저는 유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갑자기 말을 하지 않는 아들을 데리고 정신과며 발달센터를 드나들어야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아들이 눈앞에서 엄마가 쓰러지자 크게 충격을 받은 모양이라고 하며 천천히 돌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시적인 실어증이니 시간을 들여서 치료를 해보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를 안심시키더군요. 그런데 아들의 말이 제대로 돌아오기도 전에 친정에서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어느 날 제 동생이 한 통의 전화를 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니 저까지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습니다. 누나, 사실 엄마가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지만 말이야. 엄마 지금 급하게 입원하셔야 돼. 위험이래. 의사 선생님이 얼른 수술 안 하면 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셨어. 누나가 여러 가지 일이 있었으니까 엄마가 걱정돼서 안 좋은 소식은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누나도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뭐라고? 넌 도대체 그런 중요한 일을 지금 말하면 어떡해. 엄마 괜찮으셔? 그럼 수술해야지. 입원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왜 아직 입원 안 하셔? 그게 사실은 분식집도 누굴 대신 운영하게 할 수도 없고 팔려고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엄마는 분식집만 처분되면 입원하시겠다고 하셨거든. 근데 이번이 시급을 좀 다투는 일이야. 그래서 누나한테 한 500만 원만 수술비 좀 빌렸을 수 없을까 해서 전화했어. 분식집 팔리면 내가 갚아줄게. 어? 내가 갑자기 모아둔 돈이 없어서 누나한테 면목 없지만 부탁 좀 할게. 동생과의 통화를 마치고 저는 회사 그만둔 후 집안일 하면서 한 푼씩 아껴 모은 5년간의 적금 통장을 당장 깨 어머니 수술비 보태드리라고 붙였습니다. 동생은 정말 고맙다고 말하면서 어머니 내일이라도 수술 예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맏딸로서의 의무 같은 걸 했다고 나름 뿌듯해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남편이 퇴근을 하자마자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저를 몰아세우는 거였습니다. 당신, 그게 사실이야? 장모님 위안 판정 받으셨다고? 음, 엄마가 분식집 때문에 빨리 입원을 못 하신다고 해서 내가 급한 대로 수술비 500만 원 보태드렸어. 동생이 나한테 부탁하더라고. 너무 급해서 자기한테 상의는 못했어. 500만 원? 당신 뭐야 도대체? 당신이 지금 집안에 한 푼이라도 보탬이 되는 일을 하긴 해? 그런데 돈 한 푼 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장모님 수술비로 쓰라고 했어?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건데? 남편이 당연히 잘했다고 할 줄 알고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저는 김치찌개를 하다가 놀라서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세상에 남편의 말은 정말 메모차고 인정머리 없는 개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나 나름대로 당신이 주는 생활비 아끼고 모아서 적금 들어둔 거야. 내가 그냥 보태드리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 빌려달라고 해서 급하게 드린 거야. 그런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부모님만 부모고 내 부모님은 부모님도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잖아. 당신이 맞벌이하면 당연히 당신 월급으로 쓰는 거 나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근데 지금 당신은 나한테 어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효도는 네 돈 모은 거로 해. 내가 피땀 흘려가지고 번 돈 그렇게 쉽게 턱하니 네 친정에 갖다 바치라고는 안 했어. 뭐? 당신 정말 못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정말 실망이다. 나 당신 진짜 싫어지려고 해. 야, 돌아와! 이리 안 와? 이게 진짜 미쳤나? 지금 가긴 어딜 가?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하던 걸 멈추고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이 인간 같지 않은 남편 놈을 위해 밥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밥하던 것도 놓고 가스불도 다 끄고 안방에 들어가 버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 손목을 잡고 저를 돌려세우더니 제 뺨을 짝 하고 세게 때렸습니다. 눈앞에서 번개가 치는 느낌이 들며 귀가 윙하고 울렸습니다. 아들은 자기 방에 있었던 터라 제가 맞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노려보았습니다. 남편은 씩씩거리면서 제 손목을 안 놓고 꽉 잡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너무 징그럽고 악마처럼 느껴졌어요. 몸서리가 나도록 그 사람과 살고 있던 시절이 전부 싫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놈, 진짜 후레자식이 따로 없네. 장인 장모는 네 부모님 아니니? 어떻게 자기만 돈 번다고 장모님 수술비에 돈 좀 보태드렸다고 그따위로 나올 수가 있어? 그게 제정신 가진 남편이 할 수 있는 행동이니? 이젠 다 끝이야. 너 같은 새끼랑 하루도 더 살기 싫어. 내 아들 내가 데려갈 거야. 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깟 뺨 한 대 때렸다고 이혼하자고? 난 절대 이혼 못해. 그리고 이혼할 거면 내 아들은 내가 키울 거야. 우리 집이 얼마나 손이 귀한 집안인데 너한테 우리 아들 못 뺏겨. 너 같은 엄마는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저는 잠겨진 안방문 안쪽에서 침대에 쓰러져 정신없이 소리를 지르며 울어댔습니다. 그날 이후 그동안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를 애 낳고 집안이라는 가정부 정도로만 생각했다는 것이 너무 약이 오르고 어이가 없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더 이상 착취당하고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저는 1시간이 넘게 울다가 눈물을 닦고 이를 악물었어요. 이제부터는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제 혼자 힘으로 우리 아들을 키우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의지가 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집 안에서 값이 좀 나가는 것들을 몽땅 캐리어에 넣었어요. 그리고 옷가지 몇 개를 챙겨 안방을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안절부절 못하던 남편이 제가 가방을 끌고 나오는 것을 보자 벌떡 일어났어요. 남편은 저를 때릴 듯 가까이 와서 제 손을 붙잡았습니다. 가기는 어딜 간다는 거야? 너 미쳤어? 나 너 같은 새끼랑은 절대 같이 안 살아. 아니, 절대 하루도 같은 집에 있기도 싫어. 나 우리 아들 데리고 이 집 나갈 거야. 잡을 생각하지 마. 아니면 경찰에 신고해서 너 폭력으로 신고하고 집 나갈 거니까. 저는 남편에게 다다다 쏘아붙여주고는 영문을 몰라 덜덜 떠는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돌아왔어요. 당연히 저희 아버지는 제가 눈물 자국으로 지저분한 얼굴을 하고 애를 데리고 집에 오니 많이 놀라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 거냐고 눈이 휘둥그레져서는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방금 집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아버지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아버지께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버지는 분노가 폭발한 채 제 이야기를 다 듣기도 전에 제 남편을 한 대라도 패주고 와야겠다 난리를 치셨어요. 그런 아버지를 힘없이 어머니가 말리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저에게 어머니의 수술비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500만 원은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준이야, 엄마 아직 버틸 수 있어. 그러니까 사위한테 그 돈 다시 돌려주고 집에 들어가라. 우리 손주 생각해야지. 애까지 있는데 너희들 정말 이혼하려고 그러니? 엄마, 눈앞에서 내가 뺨을 맞았는데 어떻게 그 집에 또 다시 들어가. 난 아들을 위해서도 그 인간 말종 같은 놈이랑 같이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그 돈 갚을 필요 없어요. 내가 그 망할 집구석에서 5년간 뼈빠지가 집안이라고 육아한 값이라고 생각하면 그 정도로는 모자라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누가 주부의 고충을 알아줘. 제 놈이 혼자 돈 번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네가 집에서 주부 일 안 해줬으면 그것도 달마다 2, 300만 원씩 들어갈 일이야. 절대 다시 들어가지 마. 그러던 와중에 제 남편이 친정집으로 저를 찾으러 왔더라고요. 초인종이 울려서 현관 폰을 보니 남편이 팔짱을 끼고 안쪽을 들여다보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밖에 나가 남편을 쫓아버리려고 했지만 친정아버지가 말렸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남편을 상대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밖으로 나가셨어요. 뒤에서 친정어머니가 좋게 말로 구슬려서 돌려보내라고 하셨지만 저도 친정아버지도 그러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저는 아들을 제가 쓰는 방에 숨기고 친정아버지와 밖으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장인어른이 나오자 조금 몸을 움찔했지만 곧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와이프가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한테 말 한마디 의논도 안 하고 그 큰 돈을 막 빌려줘서 제가 잠시 화가 나서 이성을 잃은 겁니다. 저는 이 사람과 헤어질 생각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돌려보내 주시죠. 오냐 너희 새끼, 말 다 했냐? 친정아버지는 남편의 말을 듣자마자 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남편의 멱살을 확 잡더니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리셨습니다. 남편은 부응 하고 들어 맺혀지며 허리를 다친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친정아버지가 중고등학교 6년 동안 유도를 하셨거든요. 시골에서 유도 학교 대표로 나가서 메달도 따오신 전적이 있는 분이셨어요. 아이고, 나중에, 아버님, 이거 뭐예요? 이놈이 우리 딸 얼마나 야빴으면 그런 개 같은 소리를 해. 집에서 하는 것도 없이 돈만 쓴다고? 이놈이 얼마나 많이 벌어다 놓는지 난 모르지만 그걸 아껴가면서 돈을 500만 원이나 모았으면 칭찬을 해야지. 그리고 우리 마누라가 분식집 팔면 갚아준다고 한 것도 같은데 그걸 못 참고 우리 딸 뺨을 때려? 너같이 마마보이에다가 속 좁은 새끼랑은 우리 딸 못 살게 할 거야. 나도 니놈 같은 사위는 절대 사절이다. 그러니 썩 우리 집에서 나가. 당장 이혼이야. 친정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허리를 붙잡고 아파하는 남편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남편은 목을 캑캑 소리내며 떨치려고 했지만 아버지의 악의 힘은 엄청 세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모아 싹싹 빌었습니다. 제발 좀 놔달라고 말이죠. 아버지는 제풀에 지친 남편의 멱살을 뿌리치며 얼른 네 집에나 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당연히 남편은 꼬리가 빠져라 달아났죠. 그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소송은 지루했고 처로 정말 더 이상 마지막이 없을 정도로 물고 뜯고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변호사니 동료 변호사를 싼값에 고용해 저희 집안을 완전히 깡패 양아치 집안으로 몰아갔고 아버지는 남편을 패대기 친 전적이 있으니 제가 남편에게 뺨 맞은 것보다 더 불리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주장대로 제 아들은 남편이 키우는 것으로 판결이 나고 말았어요. 우리 아들은 엄마와 떨어지기 싫다고 울며 불며 난리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제 아들의 입을 막고 시댁으로 데려가면서 말했습니다. 얘는 이제 네 아들 아니야. 우리 아들이 잘 키울 거니까 절대 볼 생각도 하지 말고 잊어버려. 어떻게 너 같은 나쁜 년의 집안이랑 엮일 생각을 했는지. 내가 우리 아들 이 결혼시킨 것만 생각해도 열불이 터져. 그러니까 앞으로 절대 보지 말자. 알겠니? 우리 손자 찾아올 생각도 하지 마. 아니요. 우리 아들은 언젠가 제가 꼭 양육권 되찾아올 거예요. 그 개차반인 집안에 우리 아들 놔둘 수 없어요. 당신 아들 같은 겁쟁이의 마마보이로 키우는 꼴은 절대 못 봐. 그러니까 난 내 아들 꼭 데려올 거야. 이로써 저와 제 남편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전부 털어놓게 되었네요.
처음엔 막막했지만 제게는 이제 목표가 있어요. 아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 제 남은 생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결혼은 제 인생에는 없습니다. 남편과의 8년간의 결혼 생활만 해도 저한테는 충분히 지겹고 짜증났었으니까요. 다행히 우리 친정어머니는 수술을 무사히 잘 끝내셨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회복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팔려고 내놓았던 분식집은 다시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나름 학교 앞에서 단골 아이들이 많아 제가 계속 이어가기로 했어요. 빨리 돈을 벌어서 능력 있는 변호사를 사서 다시 양육권 재판을 걸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인간 같지 않은 남편놈에게서 벗어나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게 되니 저는 정말 날아갈 것처럼 기쁘네요. 혹시 누가 이혼녀라고 얕보고 막대하면 저는 절대 참지 않습니다. 따지고 싸우긴 하지만 제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이혼이 엄청난 흠도 아니고요. 그런 개 같은 남편놈의 그늘에서 벗어난 게 저는 기쁘기만 한걸요. 여러분들도 자식 보고 참고 친정 부모님 걱정에 불합리한 결혼 생활을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중년 여성입니다. 평소에 정말 재밌게 들었는데 듣다 보니 제 얘기도 하고 싶어서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다들 김장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은 다들 집에서 김장은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사실 오늘 제가 말할 제 사연도 김장에 관한 사연이랍니다. 여러분 혹시 김치가 정말로 맛있는 곳은 어디인지 아시나요? 미식가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텐데 바로 칼국수와 국밥집이 김치가 맛있어야 단골도 많고 맛집으로 유명해집니다. 바로 우리 친정엄마가 동네 길목에서 칼국수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김치 맛이 굉장히 좋아서 단골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사실 가게 자체는 되게 작고 겉에서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허름하기도 하지만 계속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수익은 그럭저럭 겉으로 보이는 외관에 비해 꽤 괜찮은 편이랍니다. 물론 엄마 음식 솜씨가 워낙 좋으셔서 칼국수 단일 메뉴인데도 운영이 잘 되고 있기도 해요. 우리 외할머니가 남부지방에서 아주 크게 식당을 하셨다가 지금은 돌아가시고 접으셨는데 그때 엄마가 옆에서 일을 도와주고 배우면서 음식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서 학교에 갔었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제가 학생일 때도 엄마는 칼국수 식당을 그 자리에서 운영하고 계셨는데 친구들과 학교 끝나고 가면 엄마는 항상 돈은 당연히 받지 않으셨고 딸의 친구들이라고 만두도 넣어주시고 옆 치킨 가게에서 치킨까지 사주셔서 먹이시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학창 시절 내내 엄마 덕분에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아직도 참 그때만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미소가 걸리게 되는 소중한 경험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유지만 그렇게 학교 끝나고 엄마 가게에 가서 같이 밥 먹고 학원 가고 했던 친구 중 한 명과는 성인이 되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워낙 먹성이 좋던 친구라 엄마는 그 친구가 오면 성현이 왔니 하시며 그 친구에게만 만두를 2개씩 더 주곤 하셨죠. 그리고 그 친구와 연애를 시작하고 우리 가게에 더 자주 갔는데 사실 식당 일이 굉장히 힘든 거 아시나요? 아마 식당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텐데 정말 몸이 너무 힘들잖아요. 요리부터 청소, 주문, 재료 준비 등 한 분의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식당에서는 정말 여러 명의 손을 거치게 되니까 엄마가 굉장히 바쁘셨어요. 직원 이모는 당연히 있었지만 우리 어머니 성격상 남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키시는 분은 또 절대 아니셔서 혼자 일을 대부분 하셨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 남자친구가 종종 가서 무거운 배추를 들거나 혹은 밀가루 포대 옮기기 또는 심지어 청소까지 해주었어요. 그것도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혼자 몰래 가서 그렇게 우렁각시 생활을 해서 저는 남자친구가 그렇게 저 몰래 엄마를 도와주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우리 엄마에게는 저에게 말하고 왔다고 하니 엄마는 당연히 제가 알고 있는 줄 아셨던 거죠. 그걸 저는 3년 후에 알게 되었고, 그걸 알게 된 저는 정말 감동이었고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 다른 건 몰라도 이 사람과 결혼하면 적어도 후회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려서 가능했던 생각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몇 년을 더 사귀고 남자친구는 군대도 다녀오고 직장에 취직도 하게 되었고 저도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다가 자리를 잡게 되자 둘이 진지하게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자친구와 저는 한 동네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고 또 오래 연애를 했기 때문에 서로의 집안 사정은 잘 알고 있었어요. 저도 이미 남자친구는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가 혼자 남자친구의 누나와 남자친구를 키우신 것도 알고 있었죠. 남자친구의 누나는 우리보다 3살이 많았고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를 나와서 강남에 있는 어느 중소기업에서 회계 격리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미 우리가 결혼 얘기를 꺼낼 때 누나는 이미 결혼하신 상태였죠. 우리 친정아버지는 건설업을 하셨고 너무 바쁘신 분이라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는데 그래도 가끔 집에 오시면 저와 동생을 어찌나 예뻐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아직도 아버지가 집에 오실 때 손에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들고 오셨던 게 기억이 날 정도로 아버지는 최대한 우리 가족에게 잘하시려고 노력하셨던 분이셨어요. 하지만 일의 직종 특성상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았고 그 부분에서 항상 우리 가족에게 미안해 하셨거든요. 제가 결혼한다고 전하자 저 밑에 부산에서 당장 수원까지 오셔서 제 손을 부여잡고 우셨던 날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제 결혼도 알리고 저는 오래전부터 꿈이었던 작은 카페를 운영하게 되었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죠. 남편의 직장은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고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했던 상황이라 저는 카페를 우리가 살았던 동네에 작게 열게 되었어요. 딱 우리 카페와 신혼집은 미용실과 칼국수 식당의 중간쯤에 있었는데 저는 결혼하게 되어도 엄마랑 멀리 떨어져서 사는 게 아니라서 좋았어요. 제가 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어릴 때부터 엄마한테 의지를 많이 했었거든요. 엄마도 제가 멀리 가지 않고 동네에서 결혼 생활을 하니 너무 좋아하시면서 언제든지 남편과 함께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결혼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결혼 전에 가장 걸리던 것이 시어머니였어요. 아무래도 남편과 저는 한 동네에서 살았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잖아요. 시어머니는 정말 여러 의미로 동네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셨는데 동네마다 사랑방 가게가 있는 거 아시죠? 시어머니의 가게가 딱 동네를 대표하는 사랑방이었어요. 또 시어머니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와중에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학부모 주최로 하는 모든 행사에 시어머니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셨고 동네의 소문은 누구보다 먼저 아셔서 가게 아줌마들과 대화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과정에서 아줌마들 사이에서 사소한 다툼도 있던 적이 많아서 심지어는 경찰까지 미용실에 몇 번을 왔다 갔는지 몰라요. 우리 친정엄마는 다행히 식당을 운영하고 계셔서 그 사이에 있진 않았지만 저는 오히려 엄마가 거기 중간에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하지만 정말 신기하게도 엄마는 그렇게 유명했지만 남편과 남편의 누나는 아주 멀쩡하게 학교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더 결혼에 대해 많이 고민했었죠. 차라리 완전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것처럼 남편과 형님도 아예 이상하면 고민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게 아니니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결혼 고민할 때 동네에서 친구들이 조언도 많이 해주었는데 오죽하면 그 조언도 딱 반반으로 나누어졌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 엄마 가게에 와서 몰래 3년 동안 일했던 남편 그 자체를 보고 결혼하게 되었죠. 다행인 것은 남편도 자기 엄마 성격이 보통이 아닌 것을 잘 알아서 저에게 만약 곤란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말하라고 몇 번이나 저에게 말하기도 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는 이미 얼굴도 알고 같은 동네라서 큰 어색함 없이 상견례도 잘 마치게 되었고 결혼식은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에는 시어머니가 정말 저에게 잘해주셨는데 식을 올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그렇게 예뻐하진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모습이 완전 놀랍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친정엄마가 남편을 예뻐하셨던 것과는 달리 시어머니는 제가 손님으로 머리를 자르러 가도 퉁명스러우셨거든요. 작은 동네라 미용실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엄마는 저에게 그때 남편이 우리 가게에 자주 오니까 저보고 꼭 시어머니가 하시던 미용실로 가라고 하셨거든요. 성현이 어디가 그렇게 좋아? 네가 성현이 좋아한다며?
제가 미용실을 갈 때마다 저런 말을 해서 어린 마음에 부끄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집에서 미용실을 갔다고 거짓말을 하고 머리를 자른 적도 있을 정도랍니다. 그래도 결혼 준비 때는 멀쩡하게 넘어갔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불편한 일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커피 10잔을 미용실로 가지고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리카노 10잔을 내려서 급하게 가게 문을 닫고 배달을 갔더니 돈을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 며느리가 카페를 한다고 미용실 손님들에게 생색을 얼마나 냈는지 몰라요. 저도 그때는 처음이니까 인사시키시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가게로 가려 했는데 시어머니가 앉아서 놀다가 가라고 해서 상당히 곤란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저 가게 다시 가봐야 해요. 지금 영업 중이라 나중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 오면 그때 올게요. 그래? 알겠다. 이따 저녁에 통화하자. 앞에서는 이렇게 저에게 말해놓고 뒤에서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걸 옆에서 보고 있자니 정말 가슴이 콱 막혀오는 기분이었어요. 본인이 손님들 앞에서 너무 민망하셨다고 엉엉 우는데 남편도 곤란해하고 저는 제가 죄인이 되는 기분이 들어서 전화해서 죄송하다고 했던 기억이 나요. 남편은 저에게 뭐라 하진 않았고 시어머니가 갱년기라 예민한 것 같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괜히 너무 눈치가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 뒤로도 종종 잊을만 하면 전화해서 커피 배달을 시키더라고요. 우리 카페는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꼭 그 학생이 안 오고 제가 있을 때에만 전화해서 그것도 미용실로 가져다 달라고 하니까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스트레스가 심해졌어요. 미용실이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중간에 가게 문을 닫고 다녀오면 그 시간 동안 손님을 받을 수 없으니까 그게 참 힘들었죠.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한 명 더 고용하기엔 우리 카페는 작은 카페라 그럴 필요가 없었고 시어머니가 매일 저러면 저도 용기 내어 한마디를 했을 텐데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서 따지기에도 애매했어요. 그리고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남편은 우리 엄마가 하시는 칼국수 식당에 가서 저 몰래 엄마를 도와주었던 게 몇 년이나 되니까 싫다고 하기도 참 민망하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시어머니가 계속 그러면 말을 하라고 했지만 차마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돈을 한 번도 내지 않으셨고 시간이 지날수록 음료도 커피에서 단가가 높은 생과일 주스나 비싼 음료들을 시키셨어요. 어느 순간 저도 부담이 되어서 이제 말을 해야지 생각하고 남편에게 큰 마음을 먹고 말했더니 남편은 왜 이제야 말했냐고 하면서 본인이 해결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봤더니 그 뒤로 음료를 시키지 않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번처럼 우시면서 전화하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그런 건 없었죠. 하지만 몇 주 지나니까 제가 동네에서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이후로는 시어머니는 우리 카페가 아니고 다른 카페에 전화해서 그렇게 음료를 시키셨고 그러시면서 며느리 눈치 보여서 그렇다고 손님들에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도 카페도 동네 장사였고 은근 그런 동네 사람들 말에 매출이 바로 티가 나는데 시어머니가 워낙 마당발이시니까 미용실에 자주 다니시던 아줌마들과 그 무리들이 카페에 오지 않고 심지어 제가 매정하다고 욕하고 다니시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어요. 또 시어머니는 가족이니까 얼굴을 자주 보는데 앞에서는 저에게 딱히 티를 내시진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더 혼란스러웠죠. 결국 제가 먼저 시어머니에게 음료를 가져다 드린다고 했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이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처음엔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오해 푸셔요. 결국 몇 번의 대화 끝에 마지못해 알겠다고 말하고 그 뒤로는 정말 이틀에 한 번은 시키셨습니다. 원래보다 더 힘들어졌지만 남편도 자주 가서 우리 엄마를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족이지 생각하며 넘기기로 생각하고 군말 없이 해주었어요. 엄마도 저에게 시어머니가 부탁하거나 요청하면 웬만하면 도와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동네 장사를 하니까 서로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다는 엄마의 말을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그렇게 신혼생활이 지나고 저는 임신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남편과 저는 계속 원했던 것에 비해 아이가 빠르게 생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게다가 제 친구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아이를 가져서 주위에서 축하도 많이 받았고 주목도 많이 받았어요.
남편과 저는 이 동네 토박이였기 때문에 어딜 가도 저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임신하고 나니까 생각지도 못한 축하를 받아서 얼떨떨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입덧이었습니다. 저는 입덧을 좀 특이하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제가 우리 친정엄마의 음식만 먹을 수 있는 입덧이었어요. 식당에 가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전혀 되지 않았죠. 심지어 제가 만들어 먹기에는 임신해서 몸이 무거웠기 때문에 결국 엄마 가게에 가서 거의 세 끼를 다 먹거나 엄마가 집에 오셔서 음식을 가져다 주시거나 만들어 주시곤 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보다 친정엄마와의 교류가 잦아졌는데 시어머니가 그게 안 잊고 오셨나 봐요. 연락도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일도 종종 생겼고 대놓고 미용실에는 안 들리냐고 말도 하시곤 하셨죠. 저는 임신하고 병원에서 증상이 심상치 않다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권장하셨기 때문에 카페는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더 뽑아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집이나 칼국수 식당에 가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 가게에 가 있을 때 본인의 미용실을 닫고 우리 집으로 가서 있기도 하셨죠. 안 그래도 임신 때문에 굉장히 예민했을 시기였는데 시어머니가 자꾸 저렇게 나오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또 제가 엄마 음식만 먹을 수 있었는데 자꾸 시어머니는 요리해서 반찬을 가져오셔서 그걸 처리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남편에게 나는 못 먹으니까 당신이 먹으라고 해도 남편은 우리 엄마의 반찬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결국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저는 음식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진심으로 안 주셔도 되니까 좋게 순화해서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그게 또 서운하시다고 얼마나 우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원래 같았으면 그냥 참았을 텐데 임신했는데 저러니까 감정 동요가 너무 심해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에게 말하게 되었죠. 어머니, 제가 불편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 저는 불편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또 그 말에 상처를 받으셨는지 동네에서 제 욕을 하고 돌아다니셨습니다. 그 욕이 오죽하면 엄마 가게에서 밥을 먹던 제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죠. 물론 그분들은 시어머니가 워낙 동네에서 말이 많으니까 저에게 이해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왜 임신했는데 이렇게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제가 가게에서 밥을 먹다 펑펑 우니까 엄마도 속상하셨는지 그날 남편에게 말을 전했고 결국 또 남편이 나서서 중재하게 되었는데 저는 매번 이렇게 시어머니와 제가 일이 생기고 남편이 해결하는 상황이 너무 스트레스가 심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다고 해도 저에게 뭐 용돈을 주시거나 좋은 것을 사주시는 것은 있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엄마 가게 옆에 신발 가게 사장님이 저에게 임산부에겐 이런 영양제가 좋다고 사다 주셨죠. 시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얼마나 충격을 세게 받으신 건지 형님에게도 말해서 형님이 저에게 전화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옳게. 물론 옳게 임신했는데 우리 엄마가 자꾸 찾아간 것은 불편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건 내가 엄마한테 말을 잘 해보도록 할게. 그런데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직접적으로 싫은 티를 낸 것은 아닐까? 만약 우리 성현이가 올케한테 그렇게 말했어도 올케는 괜찮아? 입장을 올케가 바꿔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 물론 임신은 축하하고 몸조리 잘해서 출산도 무사히 하길 진심으로 바랄게. 결국 남편은 저에게 괜찮다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사과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도 엄마가 너무 속상해 하시니까 겉으로라도 잘 지내는 걸 보여주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두 번이나 먼저 사과하자 기세등등해져서 제 속을 긁는 말을 더 많이 하셨어요. 제가 너무 이 상황에 스트레스를 받으니 남편은 아기 낳으면 이사 가는 게 어떠냐고 물었고 저는 당연히 좋다고 동의를 했죠. 처음엔 엄마와 같은 동네에 사니까 너무 좋았는데 시어머니와 가깝게 살다가는 제가 도저히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가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이사만을 목표로 하고 태교에 힘썼고 저는 아주 예쁜 공주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를 원할 때 성별은 아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는 그 자체를 좋아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출산하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그래. 다음에 아들 낳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쉽지만 어쩔 수 없으니 다음을 기약하자.
시어머니의 말투는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차라리 대놓고 저를 괴롭히면 저도 할 말이 많은데 꼭 남이 들으면 그 정도가 뭐 어떠냐고 충분히 말할 수 있게끔 말하는 게 시어머니의 말투의 특징이었죠. 저런 애매한 화법을 쓰니까 시어머니와 얘기하면 표정도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제가 아이를 낳자 가게 문도 닫고 저를 보러 오셔서는 제 손을 부여잡고 우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고생 많았다고 공주님이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고 하셔서 저도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차근차근 이사 준비를 했고 결국 아이 핑계로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고 말하며 다른 동네로 이사 가게 되었어요. 물론 이 과정이 시어머니는 또 서운하다고 하시면서 설마 자기 때문이냐고 왜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고 하셨지만 저는 당장 이사 때문에 바쁘고 아이 신경 쓰기에도 바빠서 별로 크게 개의치 않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차로 30분 걸리는 거리로 이사를 갔고 놀랍게도 그 이후로는 떨어져 살아서 그런가 시어머니와 크게 부딪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원래 사이가 나쁠수록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한다고 이사 정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와 떨어져서 사는 것은 좋았지만 친정엄마와 떨어져서 사는 건 저에게 또 다른 고통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이사 가며 카페를 정리했기 때문에 출근도 하지 않아 더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래도 남편과 서로 더 의지하며 아이를 키울 수 있어서 제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였죠. 그렇게 아이도 자라서 어느덧 3살이 되었고 시어머니도 명절이나 생신 때만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시어머니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누그러졌어요. 그러다 아이 3살 기념으로 남편과 저는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웠는데 남편이 저에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제주도에 한 번도 안 가보셨는데 이번에 같이 가는 거 혹시 어때? 나는 그리고 당신이 괜찮다면 이제 어머니와 잘 지냈으면 좋겠어. 왜냐면 가족이니까 내가 장모님하고 잘 지내는 것처럼 지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제가 아무리 시어머니가 저에게 고통을 주어도 계속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남편 때문이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까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또 남편 말대로 남편은 우리 엄마에게 정말 잘했고 남편으로서도 아빠로서도 100점이었어요. 남편은 퇴근하고도 집에 오기 전에 가게에 들러 일을 도와주고 맛있는 것을 사서 가져다주고 말동무도 자주 해주었기 때문에 저도 항상 남편에게 고맙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 엄마한테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도 최고의 남편이었고 아이에게도 얼마나 잘하는지 사실 사람만 보면 어떻게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남편이 나왔는지 너무 신기해서 몰래 유전자 검사도 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우리 친정엄마도 저에게 시어머니가 옛날 분이시니까 그냥 제가 이해하라고 많이 말씀하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보려고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시어머니가 저를 때리거나 욕한 적은 없고 항상 말만 밉게 하셨는데 제가 너무했었나 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는 잘 살아보자는 화해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친정엄마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면서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어봤는데 엄마는 가게가 요즘 바쁘기도 하고 제주도는 저와 이미 다녀오셨기 때문에 당신은 괜찮다고 거절을 하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는데 너무 대놓고 신나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이번 여행에선 시어머니 때문에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티내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처음 가보는 제주도가 좋으셨는지 기분이 좋아 보이셔서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명한 맛집도 가고 제주도 해안도로도 달리고 아이와 함께 경치 좋은 곳에 가서 다 같이 사진도 찍고 즐겁게 시간을 보냈는데 시어머니는 오후부터 계속 다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저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나이도 있고 또 미용실을 하시니까 시어머니를 생각해서 숙소에 예정보다 빠르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도 계속 다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아이가 아무래도 어리니까 활동량이 매우 많았는데 시어머니에 맞추자니 아이가 심심해하고 아이한테 맞추자니 시어머니가 눈치가 보이는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중간에서 잘 조절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가 되면서 미안한 마음도 생기고 굉장히 복합적인 생각이 드는 여행이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제주도 여행에서는 시어머니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크게 제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행동과 말은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름 성공적으로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그리고 제주도에서 산 오메기 떡을 친정엄마에게 가져다 주러 가면서 여행 얘기를 꺼내면서 시어머니와 앞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시어머니 가게에도 잠깐 들렀는데 어머니가 며느리와 아들하고 같이 제주도에 다녀왔다고 단골 손님들에게 자랑하시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저도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에게 이후에 예전보다 더 찾아뵙기도 하고 형님한테도 먼저 연락하면서 나름 친근하게 대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오히려 나쁜 상황으로 변할지는 저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좋은 의도로 친절하게 하니까 시어머니는 다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서 돌아오고 곧 형님이 이혼하시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시어머니와 제 친정엄마가 계시는 동네로 이사 오게 되었어요. 형님도 자식이 있었는데 아들이었고 형님은 일하셔야 하니까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아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으나 문제는 시어머니가 시조카를 우리 친정엄마 가게에 아이를 봐달라고 보냈다는 사실이랍니다. 사실 저는 아예 모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엄마를 보러 칼국수 식당에 갔더니 엄마가 시조카에게 밥을 차려주고 계시더라고요. 엄마 지금 뭐해? 아니 형원이는 여기에 왜 와 있어? 사돈께서 지금 손님이 너무 많다고 봐달라고 하셨어. 괜찮아. 그런데 시조카는 딱 봐도 잠깐 온 게 아니었어요. 옆에는 시조카가 공부하던 문제집도 있었고 책가방과 간식까지 아예 테이블 하나를 시조카를 위해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친정엄마의 몸이 점점 안 좋아지셔서 걱정이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저는 시조카에게 오늘 처음 왔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엄마는 저에게 그만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혹시 당신은 알고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본인도 모르는 얘기라고 하면서 누나에게 확인해보고 연락해준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저에게 형님이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옳게 나도 모르는 일이었는데 아마 엄마가 바빠서 그랬나 봐.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가? 나는 시원이가 미용실에서 놀아도 아무 생각도 안 들고 오히려 귀엽게 봐줄 텐데 올케한테 지금 많이 서운하다. 형님, 아무리 그래도 운영하는 식당 안에 아이를 맡기시면 안 되죠. 아니면 저에게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뭐?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야? 미용실은 가위도 있고 그러니까 위험해서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정말 섭섭해. 암튼 알겠어. 그럼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당장 데리고 가라고 할게. 아니 형님, 당장 데리고 가라는 게 아니고 저한테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거. 여보세요? 제가 말하는 도중에 형님은 전화를 끊었고 곧 연락을 받았는지 시어머니가 가게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도착하자마자 저는 본 척도 하지 않고 바로 친정엄마에게 말을 거시더라고요. 사돈, 제가 불편하시면 말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돌고 돌아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불편하네요. 아이고, 제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정말 죄송해요. 처음에 괜찮다고 하셔서 맡겼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안 맡겼죠. 아무튼 대단히 민폐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네요. 그러면서 저를 째려보시고는 바로 시조카의 손을 잡고 가게를 나가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왜 일을 크게 만드냐고 뭐라 하셨고 저는 왜 엄마에게 미리 말을 안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시댁하고 잘 지내면 좋으니까 본인이 힘들어도 말을 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게 참 속상해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하고도 이 얘기를 다투었는데 남편은 형님이 이혼하고 힘든 상황이고 시어머니도 일부러 친정엄마를 괴롭히려고 하신 행동이 아닌데 저에게 섭섭하다고 처음으로 말을 했어요. 저는 친정엄마도 그렇고 남편까지 저에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제가 잘못 생각을 했나 느끼게 되었고 결국 다음날 시어머니께 전화해서 사과했어요. 시어머니는 사과받을 생각이 없다고 저에게 이번 일로 많이 실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계속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시어머니는 이번엔 너무 섭섭하고 가족이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 형님과 똑같은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나는 네가 시원이를 나에게 맡기면서 봐달라고 하면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봐주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바빠서 너희 엄마에게 아이를 맡긴 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니? 정말 속상하다.
저는 시어머니께 사과하려고 했으나 듣지도 않고 계속 뭐라 하길래 친구들에게 하소연했더니 친구들은 오히려 제가 왜 사과하냐고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건지는 몰랐지만 남편이 결혼하고 저에게 처음으로 섭섭하다고 했고 엄마도 저에게 크게 일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오해를 풀려고 하는 모습을 몇 번 보이자 다행히 남편은 금방 풀려서 저에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화가 누그러지실 테고 그때 찾아가서 사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찝찝하게 몇 주가 지나고 겨울이 왔는데 제가 처음에 말했듯 우리 친정엄마는 음식 솜씨가 매우 좋으세요. 그중에서도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그시기 때문에 많은 단골을 보유하고 계시는데 엄마가 슬슬 김장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놀라서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언니가 이번에 백반집을 열게 되었는데 김치가 필요해. 사돈 이번에 김장하시지? 내가 부탁하고 싶어서 전화하게 됐어. 저는 저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와 관계가 매우 어색했는데 이번 기회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친정엄마에게 물어보고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물어보니 엄마도 저번 일이 계속 걸리셨는데 이번 기회로 다시 잘 지내보자고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연락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도 알겠다고 대답하고 남편에게 전했고 남편도 정말 이번 일이 지나면 큰 소란 만들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말하길래 저는 정말 일이 잘 풀리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상은 바로 이틀 뒤에 깨져버리게 되었죠. 제가 엄마에게 김장 날짜를 물어보고 도와주려고 가게에 갔는데 저는 들어가기도 전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가게 간판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엄마가 장사를 아예 안 하시고 김치를 담그고 계셨는데 글쎄 김치가 정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아유, 엄마 이게 다 뭐야? 엄마 김치 공장 하려고? 뭘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어? 제가 웃으면서 말하자 엄마가 이번에는 많이 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김장을 하시는데 아무리 봐도 양이 너무 많았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엄마가 김장하시는 양을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이 정도로 많이 하시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혹시 시어머니가 얼마나 부탁했어? 나는 그냥 10포기 정도 생각했는데. 엄마는 뭘 그런 것을 물어보냐며 대답을 피하셨고 저는 점점 기분이 이상해져서 제대로 말해달라고 했는데 엄마는 끝까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혼자 이미 김장을 많이 하셨는지 옆에는 김장 바구니가 10개도 넘쳐났고 아직도 배추가 가게 안을 가득 채우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얼마나 부탁한 거냐고 물어봤지만 엄마는 계속 말을 안 하시며 묵묵히 김장만 하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가게 문을 두드리더니 누가 들어오더라고요. 아니, 사장님, 이번에 김장을 왜 이렇게 많이 하셔? 평소보다 100폭이나 더 한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잖아. 암튼 이거 다 하면 저기 백반집 가져다 주면 되는 거죠? 혼자 이걸 어떻게 하나 했더니 그래도 따님 오셨네. 바로 엄마 가게 채소거래 업체 사장님이셨는데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100폭이요? 아이, 따님 몰랐어? 이번에 그 뭐냐, 저기 미용실 사장님. 그래, 시어머니가 100포기 부탁하셨다며. 내가 그거 배달까지 해주기로 했는데. 그만, 사장님. 이거 나중에 말해. 이제 그만 가요. 엄마가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끊고 내보내길래 그것은 사실로 판명되었어요. 저는 정말 너무 놀라서 엄마에게 물어봤는데 엄마는 계속 묵묵부답이었어요. 엄마, 제발 말해봐.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만하고 말해봐. 100포기? 이게 무슨 말이야? 엄마는 눈을 피하고 괜찮다고 하시면서 김장을 계속 하시려고 했고, 저는 정말 속상해서 눈물을 흘리며 물어봤어요. 그러자 엄마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죠. 최서방이 날 얼마나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하니? 그리고 엄마는 네가 시어머니와 잘 지냈으면 좋겠어. 김장이야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괜찮아. 엄마, 안 그래도 몸도 안 좋은데 도대체 왜 그걸 알겠다고 했어? 나 진짜 미치겠다. 정말 속상하고 엄마가 저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화가 나서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화가 나면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손이 벌벌 떨리는 거 혹시 다들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따지려고 했는데 엄마가 계속 괜찮다고 하시면서 다 했다고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계속 말리셨어요. 그렇게 엄마는 혼자 김장한 백포기를 시어머니의 언니네 가게로 보내게 되었는데 시어머니는 심지어 잘 받았다고 전화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건 우리 친정엄마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느꼈고 그래도 너무 흥분하지 않고 말을 잘해봐야지 생각하며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게 되었어요. 어머니, 김치 100포기 잘 받으셨나요? 아, 받으셨으면 받으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엄마 혼자 하시느라 많이 힘드셨나 봐요. 요즘 김장하고 몸살이 나셔서 병원에 다니세요. 혼자 100포기 담는 거 보통 일 아니란 거 잘 아시잖아요. 지금 생색내는 거니? 사돈이 분명 괜찮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알겠다. 돈 보내면 되는 거지? 정말 가족끼리 너는 항상 이렇게 매정하더라. 돈 보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시어머니는 말을 끊고 저에게 돈을 준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럼 돈을 아직 안 보냈다는 건가 생각이 들어서 더 화가 나게 되었죠. 그런데 가관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통장을 확인해 봤더니 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 아세요?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에는 10만 원이 찍혀 있었어요. 제가 잘못 봤거나 혹은 시어머니가 실수하셨나 생각하고 전화를 걸었더니 시어머니의 반응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어요. 너희 엄마 형편에 이 정도면 충분할 텐데 왜 너무 많이 줬니? 뭐라고요? 지금 말 다 하셨어요? 내년에도 부탁할게. 가족끼리 이렇게 돕고 살아야 하는 거지. 이런 게 가족 좋다는 거 아니겠니? 마음 곱게 가지렴. 그리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고 제가 화가 나서 다시 전화를 걸어도 시어머님 받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회사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울면서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본인이 확인하고 연락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달래었어요. 친정엄마는 정말 김장을 너무 많이 하셔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계시고 심지어 가게도 며칠 동안 쉬셨습니다. 아마 김장해보신 분들은 김장 100포기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잘 아실 거예요. 당연히 평소 하던 양에 추가로 100포기를 하니까 몸이 남아나질 않았죠. 그런데 시어머니 반응이 저러니까 너무 속상하고 엄마가 저러시는 것도 결국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니까 그게 또 속상해서 엉엉 울었어요. 아이가 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너무 속상하고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서 온몸이 떨리더라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본인도 황당해서 시어머니에게 말했고 친정엄마도 보고 왔다고 하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대신 사과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이고 엄마는 결국 병원 신세를 지고 계셨고 저는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서 진통제를 3알이나 먹을 정도였죠. 저는 그날 밤 1분도 자지 못하고 날밤을 꼬박 새웠고 다음 날부터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서 고통스러웠어요. 병원에 가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신경이 놀란 것 같다고 하셨고 심지어 한의원에서는 화병이 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차마 친정엄마한테는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말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딸랑 10만 원만 시어머니에게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결국 남편이 친정엄마 칼국수 가게에 가서 계속 일손을 도왔지만 저는 속에 있는 화병이 도저히 가라앉지 않더라고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먹지 못했더니 살도 급속도로 빠지게 되었고 심지어 불면증까지 오게 되었어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말했는데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냥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자고 자기도 이제 지쳤고 시어머니가 왜 저러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본인이 혼자 찾아가겠다고 앞으로 시어머니와 엮이는 일 만들지 말자고 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속에 있는 응어리가 도저히 풀리지 않더라고요.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제가 찾아가도 본 척도 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잠깐 잠을 자도 꿈에 나오길래 정말 이게 사는 건가 싶었는데 그때 마침 아빠가 일이 비수기라고 지방에서 올라오시게 되었어요. 아빠는 저를 보시더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였는지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아빠를 보자 속에 있던 말들이 저도 모르게 다 나왔고 어느새 김장 사건으로 시작해서 신혼 때 당했던 것까지 우르르 말이 나왔어요. 정말 신기했던 것은 제가 아빠에게 다 털어놓자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아빠는 정말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쭉 들으시더니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시어머니에게 복수하고 싶어도 같은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혹시 모를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사실 돈을 많이 모아놨었다고 저에게 살짝 말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친정엄마가 워낙 몸도 점점 상하는 게 보였고 노후 대비를 위해서 경치 좋은 곳에 집을 사놨다고 하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왜 그걸 지금 말하냐고 했더니 말하려고 올라온 거라고 하시면서 갈 때 가더라도 복수는 제대로 하고 가자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집에서 요양하고 있으라고 하셨죠. 저는 아빠가 일단 알아서 하겠다고 하시니까 알겠다고 대답하고 가만히 정말 집에 있었는데 한 4일 정도 지나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하시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말을 하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야. 저는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소리만 계속 지르면서 이러는 게 어디 있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저는 집에 있다가 그 전화를 받고 급하게 택시를 타고 동네에 갔더니 엄마 가게는 내놓았는지 불이 꺼져 있었고 시어머니 미용실에 가니까 시어머니가 얼굴이 새빨개진 채로 있더라고요. 저를 발견하자 시어머니는 화를 냅다 내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아빠 좀 가서 말려봐. 저는 무슨 소리인가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데려간 곳은 바로 시어머니 언니의 가게였어요. 갔더니 아빠가 본인 친구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게 무슨 문제냐고 시어머니에게 말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침 아빠와 친구들이 하는 말이 제 귀에 들어왔어요. 아유, 이게 우리 아내에게 만들라고 하던 김치네. 갑자기 100포기 해달라고 한 그 김치. 형수님 몸살나게 만든 그 김치요? 100포기 만들러 달라고 10만 원만 준 그 김치 말씀하시는 거죠? 형님, 이걸 혼자 100포기를 담그신 거예요? 형수님, 정말 솜씨 좋으셔. 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어요. 알고 보니 아빠는 본인 친구들을 섭외해서 매일같이 시어머니 언니 가게에 가서 김치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돈은 매일 정상적으로 냈고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 끼치지도 않았고 단순히 김치 얘기만 종일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걸 들은 다른 손님들이 본인 주변에 말했고 미용실까지 그 얘기가 들어온 거죠. 그렇다고 아빠가 거짓말을 한 것도 아니니까 아빠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우리 아내가 100포기 혼자 담고 몸살 났는데 내가 먹어도 되나 싶네. 형님, 그래도 형수님하고 이제 별장 가서 행복하게 사실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동안 일한 게 다 아내랑 행복하게 살려고 그랬던 거니까. 이 와중에 돈 자랑까지 더하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했던 거였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빠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왜요, 어머니? 우리 아빠가 매출 올려주고 계시네요.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건데 왜 그러세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말하자 부들거리면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물론 하나도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통쾌해서 그동안 혼자 화병 났던 게 싹 내려갔어요. 저는 아빠에게 눈짓으로 잘했다고 말하며 가게를 나왔죠. 이런 식으로 복수할 줄은 몰랐는데 정말 아빠한테 고맙더라고요. 엄마 집에 찾아가니까 이사 준비하고 계시길래 가서 도와주며 얘기하는데 엄마도 내심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저는 엄마한테 이제껏 고생 많았다고 말하며 아빠와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말했죠. 엄마도 저에게 할 만큼 다 했다고 당신은 저를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된다고 하시며 이 뒤로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동네에 시어머니에 대한 소문이 빠르게 퍼져서 형님의 항의 전화까지 받았지만 저는 통쾌하게 받아쳤고 더 시댁과는 엮이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본인 엄마지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며 본인도 너무 힘들다고 이제 영 끊고 살자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지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시골에 있는 경치 좋은 외곽에서 조그만 밭에 채소를 키우시며 행복하게 여생을 보내고 계세요.
경치가 워낙 좋아서 가만히 마당에 앉아있기만 해도 저절로 마음이 치유되는 느낌이라 엄마도 몸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표정도 훨씬 밝아지셔서 딸로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이제 김장은 하지 말라고 배추는 키우지도 말라고 말하기도 했죠.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고통받았던 시절이 이제는 전생처럼 느껴질 정도로 요즘은 행복한 날만 보내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제 마음이 편한 대로 일이 진행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참고 살면 오히려 속이 곱는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걸 화병을 겪으면서 직접 겪으니까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부당한 일이 있으면 거절도 하시고 당하기만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다들 행복하게 마음의 병이 없이 사시길 바라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물러나겠습니다.